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1부 왜 비타민C 1. 왜 비타민C가 중요한가? 비타민C가 중요한 까닭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비타민C가 발견된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자. 비타민C는 부족증으로 죽기 때문에 발견된 유일한 비타민. 비타민C는 괴혈병 때문에 발견되었는데 비타민C가 결핍되면 괴혈병에 걸린다. 비타민C의 결핍증이 학술적으로 처음 기술된 것은 18세기 무렵이지만 그 증상은 역사적으로 그 이전부터 기록되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괴혈병의 역사는 멀리 고대 이집트 시대 기원전 BC 1550년경 까지 거슬려 올라간다. 독일의 이집트 연구가요 소설가인 게오르그 모리츠 에베르스가 이집트의 한 파피루스에서 이미 이 질환의 증상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좀 더 거슬려 올라가면 의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현재 알려져 있는 괴혈병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기원 후 AD 1309년 프랑스의 역사가 조안 비일은 괴혈병을 십자군 전쟁 때 병사들의 구강과 다리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기술하였다. 산발적으로 이 질환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세인에게 드러난 것은 오랜 기간 바다를 향해 해야 했던 선원들의 생활 때문이었다. 1497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동인도로 항해하던 도중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선원의 약 60%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때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 중 하나는 잇몸이나 구강 점막 등에서 쉽게 출혈 현상이 보였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괴혈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영국 해군 역사책을 보면 중세시대 영국이 온 세계를 바다를 통해서 지배하던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괴혈병이다. 물론 그들은 그 정체가 괴혈병인지는 몰랐다. 그들은 세계 여러 곳을 지배했기 때문에 한 점령지에 가려면 배를 타고 최소한 몇 달을 가야 했다. 그런데 점령지에 도착하면 거의 반 이상이 죽었고 전쟁이라도 하면 상대편이 쓰는 무기에 의해 보단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사가 더 많았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지 못했고 그 당시만 해도 미개했기 때문에 바다의 신이 잡아가는 줄로만 생각했다. 15, 16세기 유럽에서 괴혈병은 거의 천연과도 같았는데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괴혈병으로 사망한 선원은 200만 명이 달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모든 병은 이 괴혈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18세기 중엽쯤 영국의 제임스 린드라는 해국 군의관이 여러 병사와 함께 항해에 올랐는데 그만 폭풍우를 만나서 어느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때 몇몇 병사가 괴혈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는데 그때 레몬 등의 감귤류 과일을 파는 상선도 같이 표류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과일을 사서 시름시름 앓던 병사들에게 먹였더니 죽어가던 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한 제임스 린드는 이 감귤류 과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군의관으로 늘 항해를 해야 했던 제임스 린드는 자신의 짐작을 확인하기 위해 1747년에 인류 최초로 임상실험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괴혈병에 걸린 12명의 병사들을 6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 한 그룹에게만 감귤류의 과일을 먹게 하고 나머지 그룹에게는 다른 음식을 먹게 하여 비교하였는데 오로지 감귤류를 주기적으로 먹은 괴혈병 병사들만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역사적인 최초의 임상실험 결과는 1753년에
논문으로 작성되어 영국 정부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보고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계열병에 대한 영국 해군 차원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802년에 이르러서야 영국 정부는 먼 곳을 향해야 할 때는 병사든 누구든 반드시 레몬을 싣고 나가야 한다는 명령을 법제화하였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된 후 항해를 하는 중에 계열병으로 사망하는 선원이나 병사가 놀랍게도 거의 한 명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의학이라는 학문이 이룬 과학적 쾌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계열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비타민 C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직 그 물질이 분리 동종되지도 않았고 추출해 본 바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 감귤류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사람이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다. 신대륙 미국에서는 1850년대에 금강을 찾기 위해 서부로 많은 사람이 이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미국 서부 역사책을 보면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죽는 일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또한 비타민 C 부족으로 야기되는 계열병 때문이었다. 서부는 한량한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 없었고 동물들을 잡아서 육식만 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열병에 걸렸던 것이다. 그때 이미 제임스 린드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을 알고 있던 한 이민자가 오렌지를 먹으면 그 죽을 병이 치유된다고 하여 오렌지 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캘리포니아에 광활한 오렌지 농장이 생겨난 것이다. 1907년 노르웨이의 홀스트 박사와 프리리히 박사가 기니 피그 일종의 쥐를 이용해 각기병의 실험을 하던 중 곡물과 밀가루만 먹게 된 기니피그에서 우연히 계열병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발생한 계열병을 치료하는데 녹색 야채가 매우 효과적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물질 녹색 야채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 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색 야채를 먹지 않으면 계열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28년 헝가리 출신 과학자 센트 지오르지 박사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소의 부신과 오렌지와 양배추 잎에서 비타민 C에 해당하는 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오르지는 이것이 계열병을 치료할 수 있으리라 짐작은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헥수론산이라고 이름하였다. 드디어 1932년 미국의 글렌킹 박사와 워프 박사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레몬 주스로부터 이 물질을 추출하여 계열병에 걸려있는 기니피그를 치료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소위 비타민 C를 실질적으로 추출하고 계열병이 이 물질의 부족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물질이 헥수론산이라 생각했을 뿐 아스코르빈산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1933년 영국의 화학자 월터 하워드는 처음으로 비타민 C를 생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실험적으로 비타민 C가 대량적으로 합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헥수론산이 아니고 아스코르빈산으로 명명하여 그 이름이 학문적으로 전 세계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937년 센트 지오르지 박사는 비타민 C에 해당하는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월터 하워드 박사는 화학적으로 오늘의 아스코르빈산을 처음으로 밝힌 공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1970년대에 유전자 구조에 대한 이론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리 박사가 비타민 C의 실질적인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즉 비타민 C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저술하여 소위 거대 용량
비타민 C가 인간 건강의 중요함을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강조함으로써 기존 60에서 100mg이라는 비타민 C 일일 권장량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이상으로 비타민 C가 발견된 역사는 우리에게 비타민 C가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십자군 전쟁이나 나폴레옹 전쟁, 심지어는 1, 2차 세계대전 등에서 많은 병사가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죽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이 죽었다는 기록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즉 상대방 병사가 사용한 무기로 인해 죽기보다는 오히려 막사에서 앓다가 죽는 병사가 더 많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계혈병의 희생자가 많았음을 의미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오랜 기간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싱싱한 채소나 과일과 같이 저장하기 어려운 음식을 계속 공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 끼의 식사를 통해 공급되는 소량의 비타민 C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얘기다. 비타민 C는 생명의 파수꾼이다.